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갈수록 북한의 순항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다양한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차기 대공포입니다. 결론은 우리 군이 특히 차기 대공포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차기 대공포가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면 무인기를 요격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차기 대공포 사업을 하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00kW급 레이저도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항미사일의 요격의 핵심은 여전히 요격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1차로 전투기에 의해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고 2차로 LAMD와 천마 대공미사일로 요격을 시도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공포나 레이저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서 사각지역이 많고 그래서 이런 사각지역에도 대공포를 꼼꼼하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가장 1차적인 요격은 항공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탐지도 주로 항공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특히 조기경보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게 바로 조기경보기 2737 피스아이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피스아이가 도입된 다음에 한때는 순항미사일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나중에 피스아이는 순항미사일을 탐지해서 순항미사일 탐지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3월 22일에 북한 함경남도 흥남 일대에서 발사된 북한의 화살 순항미사일을 탐지해 nem으로써 피스아이의 순항미사일을 탐지할 능력이 있음을 또다시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말고는 탐지를 하지 못했느냐라고 한다면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때만 탐지한 것이니 탐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2737 피스아이 조기경보기를 4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아이가 한번 이륙해서 작전할 수 있는 비행시간은 7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대의 조기경보기로는 상시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주로 우리의 조기경보기가 공중에 없을 때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조기경보기가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탐지할 때보다 탐지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기경보기가 순항미사일을 탐지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순항미사일이 왜 탐지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크기가 작은 미사일이 낮게 날아서일까요? 그것도 있는데요. 문제는 순항미사일이 속도가 느리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순항미사일이 저공을 저속으로 날아가게 되면 지상에 다니는 차량과 순항미사일을 레이더가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레이더에 지상의 전자지도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아니 왜 순항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지상의 전자지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레이더에 지상의 전자지도를 입력해두면 레이더가 지상에 있는 도로를 구분할 수 있고 도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를 차량으로 인식하게 되고 도로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순항미사일이나 헬기 같은 비행체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지상의 전자지도를 입력하게 되죠. 이건 비단 조기경보기에만 전자지도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주로 저고도를 탐지하는 국지방공 레이더 같은 지상의 저고도 탐지 레이더에도 지상 지형의 전자지도가 입력되어서 비행체와 차량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기경보기는 순항미사일을 탐지하게 되고 그럼 전투기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전투기가 북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기경보기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우리는 고작 4대의 조기경보기만 보유하고 있어서 24시간 상시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북한도 주로 우리의 조기경보기가 없을 때를 노려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기경보기의 추가 도입이 중요해진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의 조기경보기 추가 도입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원래 일정은 2020년 6월 26일에 공군의 요청에 의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조기경보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의결했고 그리고 2021년 사업 공고 후에 2022년에 도입 기종을 결정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미국 보잉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요구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4대의 피스아이를 도입하는데 2조 563억을 들여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1차로 우선 2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2대에 대한 예산을 1조 5,993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잉이 2대의 2737에 대해서 무려 2조 3,052억을 요구해버린 겁니다. 이건 방사청이 책정한 비용보다 무려 44%나 많은 비용으로 방사청도 1차 사업이 있은 후에 그동안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책정한 것인데 이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가격을 요구한 겁니다.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너무 과도한 요구였고
그래서 방사청은 우리나라의 업체 관계자들을 모아서 조기경보기의 국산화가 가능한지를 문의했고, 그 결과 업체 관계자들은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때 방사청의 요청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은 각 업체의 높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실무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업체 관계자들은 방사청에서 조기경보기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실무자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론은 개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개발이 힘드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레이더를 개발해도 이 레이더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과 항공기에 탑재하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전투기에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레이더를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그 레이더의 간섭을 일으키는 전파 잡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투기의 레이더는 기체의 기수 앞에만 달리고 결론은 전투기의 레이더를 달기 위해서는 이 기수 앞부분만 전파 잡음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조기경보기나 전자전기 등은 거의 기체 전체의 레이더를 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체 전체의 전파 잡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 우리는 백두투 신호정보 수집기 사업을 하면서 기체의 전파 잡음을 전부 잡는 작업을 한 바가 있지만 이 작업은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외국 업체가 했습니다. 그 당시 기체 한 대의 전파 잡음을 잡는 데만도 1년 이상이 걸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최초로 항공기 기체에 대한 전파 잡음을 잡는 작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우리가 개발한다는 전자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전기가 조기경보기 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문제는 아직 우리는 전자전기의 기종조차도 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론은 아직은 항공기 전체에 대한 전파 잡음을 잡을 기술이 없고 우리가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항공기의 전파 잡음을 잡는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이건 기술이라기보다는 거의 노하우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항공기의 전파 잡음을 직접 잡아가면서 노하우를 획득하는 거지 뭔가를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항공기의 전파 잡음을 잡는 건 기술이라기보다는 노하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전파 잡음을 잡는 건 조기경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경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개발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조기경보기를 개발하는 게 가능은 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현실은 불가능하고 한다고 해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우리 실무자분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체 개발이 힘들고 조기경보기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럼 보잉의 2737이 너무 비싸면 다른 기종을 도입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는 제가 좀 꺼려지는 게요. 저는 과거에 우리가 대잠 초계기 도입 사업을 할 때 어떤 기종에 대해서 아예 그 기종은 우리나라에 도입될 일이 없다고 못 박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었습니다. 거의 협박성 메일이었는데요. 우리가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을 할 때 외국 업체는 로비스트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외국 업체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걸 허락하고 그 로비스트는 그 무기 도입이 성공을 했을 때 일정 퍼센트의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에서 무기 도입하는 사업은 워낙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일정 퍼센트의 커미션을 받게 되는 로비스트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스트는 자신이 로비하는 무기의 도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게 협박이라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좀 무섭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사업에도 이미 로비스트들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종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할까 합니다. 굳이 그 기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서워서요. 그리고 그 뜻은 그 기종들이 아예 선택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부 기종은 우리에게 파격적인 기술 이전을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현재 북한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조기경보기의 빠른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종들은 우리 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각 업체들은 우리 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모델을 우리와 같이 개발하고 그러면서 기술 이전까지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우리 돈으로 조기경보기를 다시 개발하자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돈도 들여야 하고 시간도 들여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조기경보기의 개발 기술을 획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들을 선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러다 또 협박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럼 보잉의 2737은 빠른 도입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것도 힘듭니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우리는 2022년에 기종을 정하고 기체를 2027년에 인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보잉이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중단되고
그러는 과정 중에 미국이 2737을 바탕으로 개발한 E7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E7을 FMS로 도입하기로 합니다. FMS는 유상군사 원조로 형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무기를 업체로부터 구매를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로 인해서 업체는 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에 비해서 바가지를 씌울 수 없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FMS로 E7을 도입하게 되면 더 이상 보잉으로부터 바가지를 쓸 염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2대씩 2차로 나누어서 도입하려던 조기 경보기를 한 번에 4대를 동시에 도입하기로 하고 새롭게 3조 900억을 책정을 하고 2031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가격은 미국이 E7을 도입하려고 하는 예상 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더 신형인 E7의 예상 가격이 4대에 3조 900억을 예상한 것인데 보잉이 2737을 2대에 2조 3052억을 요구한 건 정말 심한 바가지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 가격에서 1조 원 정도를 더 바가지를 씌우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2031년까지 조기 경보기를 도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래 E7은 미국보다 영국이 먼저 도입하려고 했고 영국은 E7을 3대를 도입하려 했었죠. 그러다가 미국이 E7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영국도 미국과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합니다. 그럼 미국은 언제 E7을 도입하느냐 하면은 2032년입니다. 미국은 2032년까지 E7 조기 경보기 26대를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영국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1차 사업에 포함해서 E7을 도입하려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우리가 E7을 인도받는 건 2032년 이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시 만악의 근원은 보잉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보잉은 지금 민항기부터 시작해서 훈련기 사업까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잉 측이 미국 공군과 E7 가격 협상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보잉 측은 방산 분야에서 막대한 적자를 봤고 그래서 무기 가격 책정 방법을 바꾸어서 앞으로는 적자를 보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보잉이 방산 분야에서 손해를 본 것 대부분이 보잉이 개발 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서 손해를 본 건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가격 책정을 잘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E7의 개발도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원래 보잉은 영국을 위해서 E7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래서 미 공군을 위해서 개발하는 E7을 영국을 위해서 개발하던 모델을 바탕으로 개발하려 했지만 미 공군이 원하는 기체는 영국이 원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서 아예 기체를 처음부터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연 보잉이 미군이 원하는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얼마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책정한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E7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위험 요소는 바로 이 기체를 보잉이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보잉이 T7 훈련기와 KC-46 급유기의 개발에서 일으켰던 문제를 다시 반복하는 것 아닌지가 가장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존 2737도 E7으로 개량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E7은 기존 2737의 레이더인 MESA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같지만 내부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737은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었고 보잉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고 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2737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이지는 않겠지만 E7은 노스롭 그루먼사가 개발한 MESA 레이더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 빼고는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기체이고 그래서 우리가 2737을 E7으로 개량을 하려면 정말 껍데기만 빼고는 전부 바꾸어야 하는데 개량 비용이 얼마일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솔직히 개량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갈수록 북한의 순항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월 28일에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이라는 불화살 순항미사일까지 발사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순항미사일 위협이 커진 게 사실이고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조기경보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기경보기를 고작 4대만 가지고 있고 이걸로는 24시간 상시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은 우리가 조기경보기를 띄우지 않을 때를 노려서 자신들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에 최대한 빨리 조기경보기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새로운 조기경보기는 그 문제가 많은 보잉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쯤 우리에게 도입될지 정말 미국이 원하는 일정을 지킬 수는 있는 건지조차 의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보잉이 일정 안에 조기경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